드디어 사회자가 출연했습니다. 오늘 화면에 보시는 김만건 선생님의 새로운 가난이 온다 출간된 지 한 2달, 한 달입니다. 한 달이죠, 한 달. 한 달 만에 예스24의 사회정치 부분 11위, 그 다음에 국내 도서 탑100 일주. 야, 탑100. 저도 해봤어요, 옛날에.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이 책을 탑100 안에 교보 탑100까지 들었었는데, 아무튼 지금 8,000부, 3세 8,000부 지금 찍으셨고요. 이제는 뭐랄까, 우리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좀 더 이제 도모하면서 10,000권 넘게 가자. 이름을 넘어서자. 우리 네, 그런 상황 직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게 된 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김재인입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실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일단 제 소개는 뭐 드려야 되나? 아무래도 저도 소개를 잠깐 드려야겠죠? 저는 화면에 보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토론자 두 분 선생님 같이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이 쉽게 잠깐만요. 지금 뭔가 제가 됐습니다. 원고를 써놓은 게 있는데 오늘 그 진행 그 순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뭐 인사부터 드리죠. 우리 김만건 선생님 인사 말씀. 마이크 꺼졌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건입니다. 오늘 이제 북콘서트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여기 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좋은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경호 선생님, 조기현 선생님 인사드릴 텐데요. 먼저 송경호 선생님 자기 인사 겸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자기 소개까지 같이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회자가 소개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자기 어필 좀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경호입니다. 제가 자기소개 준비한 게 없어서 일단 뭐 정치학 박사고 정치사상 전공하고 있고요. 오늘은 정치사상 전공자로서가 아니라 김만건 선생님 팬으로서 패널에 참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미리 보내주신 그 뭐죠? 토론문 보니까 완전 팬심으로 가득 찼더라고요. 뭐 성덕? 성공한 덕후?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따가 이제 관련된 이야기 듣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기현 선생님 그 소개 부탁드릴게요. 착선 좀 막 해요. 이럴 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을 쓴 조기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아버지가 아프고 나서 돌봤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돌보면서 힘들었던 부분, 가난과 돌봄의 무게를 어떻게 이제 좀 사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혹은 사회와 가족과 시민과 함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탐색을 했는데,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돌봄이라는 건 어쨌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쨌든 우리가 자립이라고 하는 뭐랄까 임금 노동을 하고 자기 생활을 하는데 하질 못하는 사람일 테고, 또 돌봄을 하는 사람은 임금 어디 회사를 다니거나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사회에서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책에서 김만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노동 중심 분배가 아니라 권리 중심 분배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얘기되고 있는 돌봄의 문제, 그러니까 뭔가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어도 어떻게 존엄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번
논의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꼭 나눠보고 싶었던 주제를 조금 토론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참석하신 우리 저자 김만건 선생님과 두 분 토론자 이제 함께 인사 겸 이제 소개 말씀 들었고요. 오늘 그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오늘 우선 김만건 선생님께서 책 내용에 대한 간단한 발제문 약 15분 안쪽으로 이야기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분 토론자 선생님이 책을 읽은 소감.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송경원 선생님이 굉장히 긴 뭐 찬사를 적어주셨기 때문에 송경원 선생님은 소감을 좀 길게, 그리고 이제 조기현 선생님은 이제 내용을 곱씹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위주로 토론문을 주셨기 때문에 소감은 비교적 짧게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나서 그 후에 두 분 선생님들의 질의응답을 아주 강하게 김원 선생님 압박 뭐 인터뷰처럼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오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질문 기회를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건 선생님이 책의 내용을 한 15분 안쪽으로 최대한 짧게 그리고 이제 궁금증을 사실은 많이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독자 여러분께서 마저 읽죠. 그러니까 요령껏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기 화면 공유 필요하실까요?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됐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예,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저의 북콘서트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막 지금 말이 꼬이는데 제가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왜 긴장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게 알고 보면 제가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첫 북콘서트가 되는 상황이라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뭐 긴장한 느낌인데요. 오늘 뭐 어쨌든 오신 분들에게 재밌게 이제 제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면 이제 보시면 디지털 시대의 노동과 가난은 새롭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 제목도 이제 새로운 가난이 온다입니다. 사실 뭐 이 책 제목 책 제목은 제가 짓지 않았고요. 저희 편집자 선생님이 지었습니다. 편집자 선생님이 아주 강력하게 새로운 가난이 온다로 가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뭐 저도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몇 가지 이제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 지점들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왜 제가 이제 새로운 가난이 온다를 썼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사실 이 새로운 가난이 온다를 쓸 때 저한테 이제 영감을 줬던 책이 뭐였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어떻게 보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분이 쓴 이 풍요한 사회, The Affluent Society, Affluent Society라는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막 20세기 뭐 100대 명저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950년대 경제학이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경제학은 옛날에 생산 부족으로 고통받던 결핍의 시대의 경험과 전제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미 몇몇 국가에선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생산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어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이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낸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마켓이라고 하는 지구적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 제기해준 이 문제가 저한테 왜 중요했냐고 한다면 풍요한 사회가 도래했는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내 몫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요. 내 몫이 얼마일까? 그 풍요한 사회에서 내 몫을 내가 과연 지켜낼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계속 보았던 거죠.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결핍의 시대에도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라고 말했을 때
이 중산층은 어떤 의미였느냐라고 하면 안정된 삶을 산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다 중산층이고 싶어 했잖아요. 옛날에 뭐 저도 이제 학교에서 정말 옛날 학교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놀라운 게 야, 집이 중산층에 사는 손 들어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애들 보고 그래서 막 손 들고 우리 집이 중산층에 속하려고 서로 막 중산층 아닌데도 손 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결핍의 시대의 중산층은 뭐냐라고 하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중산층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몫을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빈곤이라는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 NH100, 그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한국의 중산층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중산층입니까? 라고 실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80%가 자기는 중산층이 아니라고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 안정된 삶을 산다는 중산층조차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저한테는 또 문제의식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것도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양극화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이제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이게 다 확대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불만을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크게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불평은 하지만, 예, 김만호 선생님, 저기 예, 모니터가 공유가 안 예. 되고 있거든요. 이거 아, PPT 진짜요?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우리 예. 송경호 선생님 지적 주셨거든요. 다시, 이제 됐네요. 이제 네, 됐나요? 예. 한번 앞에 거부터 살살 다시 넘겨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구경 다시, 시켜. 죄송합니다. 네네. 이게, 얘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갤브라이스가 쓴 이제 풍요한 사회, 그러니까 결핍이 아닌 풍요한 사회의 도래,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이 책, 새로운 가난이 온다를 쓰게 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영감을 줬던 가장 중요한 저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과거의 결핍의 시대가 아니라 풍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풍요의 시대에 도래한 시대에 왜 중산층이 빈곤이라는 전망에 시달리고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실에서 이게 우리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이 그냥 여기 대해서 지켜보고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생각보다 이게 크게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것일까?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나라의 중산층 10명 중에 8명이 스스로를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실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 현상들, 이것들을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런 현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품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품고 있는 단단한 윤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윤리. 이게 그냥 들으면 좋은 말이거든요. 표면적으로 너무 옳은 말인데 이 내부에 품고 있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는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각자 도생의 윤리는 아닐까? 그리고 사회는 책임이 없다는 책임 회피의 윤리는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저는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윤리를 한번 더 파고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에 답할 때 도대체 이제 우리가 뭐 사회적 불평등 뭐 다 이런 불안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계속 우리가 뭐 여기에서 비판을 할 때 과거에는 그냥 이걸 다 몰아서 신자유주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냥 신자유주의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술의 발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기술의 발전의 실체가 이제 디지털 기술인데 그러면 이 디지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는 어떤 것일까? 기술 자체가 분배하는 속성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혹시 디지털 기술이 이제 그 자체가 혹시 그 분배 속성 자체가 양극화를 부추기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풍요로운 기술 안에 존재하는 부조리는 없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들이 또 우리한테 기회일까 위협일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고 이런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자본의 본질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게 정말 변했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자본의 성격이 변하면서 우리가 노동의 본질을 또 따라 이제 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만든 자본과 노동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 제가 이거 어렵게 설명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 때 가장 두드러진 게 이제 플랫폼 경제였죠. 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인데 이 플랫폼 자본의 발전 같은 것들이 노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다른 상황으로 몰아갔는가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우리 플랫폼 노동, 클라우드 노동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영시간 고용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어떤 경계들, 과거에는 명확했던 경계들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노동의 경계 같은 것들을 한번 사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라는 그것들이 단지 자본과 노동의 경계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지구적 시장이라는 이제 국민국가의 경계를 흐려놓은 이 변화가 만들어내는 구조리는 없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없는 것일까? 문장을 잘못 썼네요.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인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계의 자유로운 자본, 경계에 갇혀 있는 노동. 그러니까 자본은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데 노동은 일정한 영토 안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예, 이런 조건을 정치적으로 이런 조건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만들어내는 문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또 이제 들려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소비 사회인데 소비 사회로 그러니까 생산자의 사회에서 소비 사회로 변한 거였는데 그러면 이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버린 사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하던 노동이 갖는 의미는 뭔가? 이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소비자 사회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보호 수준도 낮추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윤리를 부여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사회에서 소비력이 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소위 말해 어떻게 잉여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 사람들이 여겨지고 그래서 사회에서 차별받고 종래에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묻고 있고 질문하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그럼 이렇게 변화된 자본과 노동의 관계 속에서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국가는 우리를 보호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국가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인가? 라는 것들을 좀 묻고 싶었고요. 그래서 평범한 이들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뭔가 연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작년부터 코로나가 밀어닥치면서 우리한테 새로운 변수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되는데 서로 만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연대를 한다는 말은 보통 손을 내밀어 손을 마주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손을 잡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한번 연대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수 하나가 생긴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게 연대의 전제 조건인 직접적인 만남 없이 우리는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저는 이게 만남 그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 것인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만남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것인가는 사실 새로운 가난이 온다에 쓰지를 못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문제고 어떻게 이것들을 재정의해야 이제 어떻게 보면 만남을 재정의해야 민주주의가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손을 잡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재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뿐만 아니죠. 인류 자체가 이런 새로운 위기에 맞고 있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탈출구는 있는가인데요. 이제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시대가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탈출구는 있는가? 그러면 그 탈출구의 모색은 시도되고 있는가?
그럼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대안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겠지만 뭐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난, 새로운 분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우리 새로운 가난의 형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사실은 모색하고 있다고 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보면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것들이 상당히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이 책은요, 역사에서 배우고 철학에서 분석의 틀을 찾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지금의 문제를 풀어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뭐 정치 철학을 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철학과 정치를 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책에서 역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거의 틀로 설명의 틀로 쓴 건 제가 처음이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과거와 지금 연결에 대한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역사를 다시 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이제 제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위기의 뒤로 남겨지는 일이 없게 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 그리고 저는 이 위기가 그냥 코로나 위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위기가 저는 사실 지구적 시장이 도래 이후에 상시적 위기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 사실 한 20년 전부터 우리 경제 위기가 아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의 위기가 끝나면 그 다음 위기고, 그 다음 위기고, 그 다음 위기가 와서 상시적 위기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시적 위기를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호를 제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한번, 이 문제를 여기서 문제를 제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해결책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해결책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해결책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맞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한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뭐 제 책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딱 맞게 잘 지켜주셨고요. 사실 저는 책 읽을 때 앞부분은 되게 뭐 뒷부분도 그렇지만 재미없게 읽었는데요. 우리 연구소에서 맨날 하는 얘기, 그동안 그 세미나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뭐 그밖에 이제 사적인 만남 뭐 이런 거 통해서도 이야기 지겹도록 나누는 얘기라서 저 개인한테는 여기 이제 그 다른 독자분들한테 다가오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고요. 직접 읽어보시면 이제 얼마나 재미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저도 사실 김만원 선생님이 제 책이 나왔을 때 또 사회자 겸 토론자로 이제 여러 번 역할도 해주시고 굉장히 고마운 작업 많이 하셨는데 사실 서로가 이렇게 뭐라죠 사회자, 이 토론자 이렇게 추천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뭐 이제 느낌과 어떤 진단 그리고 이제 나름의 해법 제시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일정 부분 겹치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토론하면서 이제 함께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아까 그 소감 말씀 하시기로 했는데 우리 송경원 선생님 좀 길지만 차분하게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른 그 각도에서 즉 독자 시각에서 한번 훑어주시면 독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 송경호입니다. 일단 김만곤 선생님 책 북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뭐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김만곤 선생님 책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독자인데 독자를 넘어서서 이렇게 패널로 참여하다니 이게 요즘 말로 성덕이라 그러는데 성공한 덕후
제가 그 기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 북 콘서트를 홍보하시면서 저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김만곤 선생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올리시면서 저를 정치 사상가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명칭이 너무 과분하다. 저는 그래서 이 정치 사상가라는 명칭에 어울리게 뭔가 좀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토론문을 작성해야 하나. 특히 제가 19세기를 전공하고 있는데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1기계 시대라고 분류되는 그 19세기 상황, 그 동아시아에서 특히나 서구적 근대를 딱 맞닥뜨렸을 때 느꼈던 그런 당혹스러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뭐 본래 그렇게 깊이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저처럼 이렇게 한 명의 독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토론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도 있는 수준 높은 토론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명의 독자로서 제가 이 책을 느끼면서 얘기하려면 제일 처음에 할 만한 얘기는 사실 책의 첫인상인 것 같습니다. 김만곤 선생님 쓴 책을 제가 거의 다 봤는데 이번 책은 좀 저한테 특히 당혹스러웠거든요. 그 전까지 제목을 이런 식으로 쓰시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뭐 불평등의 패러독스 이런 식의 그 주제에 관련된 제목을 쓰셨었는데 이번에는 책이 참 예쁘고 기존에 쓰셨던 무거운 철학 서적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책이 참 예쁘고 이제 분홍분홍한 글씨들이 있고 그림도 예쁘고 그래서 참 책이 예쁘다 이랬는데 제목이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당혹스러웠습니다. 뭐냐면 그 제목도 그렇고 그 위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 부제가 이제 뒤에 남겨진 우리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심지어 표지에도 이렇게 절벽 위에 사다리가 옆으로 치워져 있고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앉아 있는데 이걸 보면서 마치 저한테 책이 야 이제 새로운 가난이 오니까 뒤에 남겨진 너는 조심해라 약간 넌 뒤에 남겨질 수 있어 조심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정적인 제목 같아서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옛날 오래된 가난 때문에 힘든데 새로운 가난까지 겹치면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한데 그런 느낌으로 책을 펼쳐서 읽었는데 정말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김만곤 선생님께서 본인 책에 그 아렌트를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 아렌트 인간의 조건 책을 제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김만곤 선생님 책도 마찬가지로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가난 때문에 뭐 우리가 힘들 거고 이제 너는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그 김만곤 선생님 특유의 따뜻한 말투가 느껴지는 그런 문투로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ASMR이라 그러나요? 누가 말해주는 것처럼 김만곤 선생님 저한테 계속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이 느끼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주제의 책들은 앞으로 세계가 바뀌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넌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큰일 아니다 뭐 어떻게든 잘 될 거다 이렇게 약간 호통치거나 가르치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이 책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냥 조곤조곤 옆에서 이 홍보물 중에 왜 삼촌이 생겼다, 철학한 삼촌이 생겼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처럼 뭔가 삼촌이 이제 안 쳐다놓고 조곤조곤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책 날개에 이진민 작가님이 그 표현해 주신 게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정한 눈물로 글을 빚어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말 그런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전까지의 책들과는 어느 정도 또 비슷하면서도 같은 김만곤 선생님 책이니까 결이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의 가난에다가 새로운 가난까지 엎친 데 덮쳐가지고 큰일 났다 하는 저한테 어깨를 토닥이면서 김만곤 선생님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 특유의 말투로 말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조곤조곤 타일러 주긴 했지만 다정하게 말해주긴 했지만 사실은 책 내용성으로 보면은 정말 많은 팩트가 등장하죠. 숫자도 엄청나게 등장하고 압도적인 데이터와 레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를 당하긴 당했는데 위로 당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억지로 위로를 당하는 것 같아요. 봐봐 내가 숫자를 보여줄게 이거 봐봐 이거 보면은 위로가 되지 이런 식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읽는 동안 뭐 위로를
강제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위로가 많이 됐고요, 사실. 여기서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위로를 하되 내가 다 해결책이 있고 나만 따라오면 너는 답을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의 호언장담은 없어요. 사실 그거는 정치 철학자의 몫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치가들의 논법 같은 거고, 정말 선생님은 정치 철학자로서 뭐 이러한 것들이 생각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다시 되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급격한 기술 발전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인간이 문제다. 보다 정확하게는 로봇과 인간 간의 관계, 아니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뭐 우리 공동체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점을 이제 조목조목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거는 뒤에 남겨진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게 당연하고, 또 가난한 건 네가 시대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식의 오래된 규범, 그것들 자체가 사실은 뒤처진 거가 아닐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전제 조건부터 다시 생각되어야 한다. 아까 선생님 요약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많이 느꼈습니다. 선생님 지적처럼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잖아요.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기본적으로 인권 연구가여서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열심히 목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도 풍요로운 편에 속하고,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 앞으로 이 풍요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류의 미래는 번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나에게는 그 풍요의 시대에 자리가 없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나는 그런 풍요의 덕택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혹은 그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나만 배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 풍요의 시대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풍요의 시대가 온다고 한들 그건 내 몫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게 됐고요. 결국 표지를 보고 처음에 두려움을 느꼈던 저는 딱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풍요의 시대의 새로운 가난을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 내용상에서 이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가난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시고 있고, 그걸 또 역사적으로 탐구하시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배웠는데요. 그거보다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체험했던 것, 느꼈던 건 뭐냐면, 나도 생각을 바꿔 먹어야겠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들과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저를 설득하셨을 때 제가 느낀 거는 그 노동가치설이든 능력주의가 됐든지 간에 어쨌거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줍는다는 식의, 너가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되는 거다, 네가 잘 못하고 가난한 거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그런 과거의 규범들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저 스스로한테 낙인이나 추박처럼, 혹은 컴퓨터로 치면은 OS처럼, 오퍼레이팅 시스템처럼 깔려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내가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저 스스로도 개인사적으로 제가 물론 조기현 선생님, 대담자이신 조기현 선생님만큼 힘든 경험을 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무릇 남 부끄럽지 않게 가난하게 살았고요.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 그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보다 사회 제도가 제시하는 규범을 충실하게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증명해야 했고, 가난을 증명해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지금도 겉으로는 저항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내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깨달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따가 질문은 좀 이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무슨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재밌는 소감 이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참 능력주의 많이 이렇게
최근에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김한 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책 내에서 이제 강조하시고 그 말고 거의 사실상 무조건적인 분배 사람이라면 그냥 다 일정 몫을 가져야 한다 이게 과감하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아마 좀 이따 논의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는 그 조기현 쌤이 그 간단하게 상대적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실 예정이니까 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저는 네, 막 여기 제안을 받고 나서 이제 저는 좀 뭐랄까 저를 이제 여기 제가 있으니까 활동가들이 좀 이렇게 모이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김만권, 김재인, 송경호 다 막 철학하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제2 기계 시대 인간의 조건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막 이렇게 전화도 걸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냥 제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 비판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혹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질문이 좀 많긴 한데 저도 이게 만약 제가 생각한 그냥 북콘서트, 북토크였다면 조금 더 읽으면서 들었던 소감을 얘기했을 텐데 네, 근데 일단은 네, 한번 뭐랄까 새로운 분배를 고려하거나 혹은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제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책은 제가 주변에 어, 뭐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뭐랄까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데서 뭐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다거나 하고 있을 때 이게 이거 일 계속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주변에 이제 또래들한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정도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일상 언어로 쓰여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한 개인의 경험 혹은 그냥 삶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한 어떤 세계가 내 일상과 어떻게 맞물리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읽으면서 좀 체험적으로 다가와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뭐랄까 이 세계와 나를 연결하는 지적 역량이라는 게 사실 모두가 그렇게 시간을 낼 수도 없고 역량도 부족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들을 이제 체험적으로 엮어가면서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이 책을 읽은 가장 큰 보람이어서 사실 저는 또 생소한 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두 번 앉아가지고 한 두 번 이렇게 쩌르륵 이렇게 하니까 다 읽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권리 중심의 새로운 분배에 대한 제안이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 노동 중심의 분배의 아주 오래된 형태 중에 하나를 최근에 이제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가 기초생활 수급자여서 1년마다 의료비와 생계비를 받으려면은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근로능력의 신체의 어떤 질병이나 혹은 장애 유무를 따져서 근로능력이 있나 없나를 의사가 판단해주고 그게 이제 국민연금 공단에 들어가서 진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게 이제 뭐 구빈원 같은 데서 일할 수 있는 신체와 일할 수 없는 신체를 나누는 기준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 텐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변에 우리가 이제 실업이라는 말이 너무 만연하니까 그 말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말이 됐잖아요. 근데 주변에 사실 막상 저 옆에서 당하거나 직접 당하면 실업이라는 말의 무게는 아무도 나눌 수 없지만 아무도 나눌 수 없을 것 같은 무게가 돼버렸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서 네가 신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보겠다라고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단순히 신체의 장애나 질병 유무로만 이게를 해야 되는 시대가 맞나 이런 고민이 계속 들어서 조금 좀 뭐랄까 이 책에서 새로운 분배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권리 중심 분배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이한 한쪽에서는 일 계속 하고 싶은데 못하고 한쪽에서는 진짜 일을 못하는데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국가의 시험을 받는 이 과정이 계속 이제 같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노동하는 자에 비해서 노동하지 않는 자에게 분배하려면 좀 더 이 노동하는 자에 비해서는 열등한 처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열등한 처우 혹은 형벌에 가까울 정도 계속 와서 신청해라 뭐 해라 뭐 재난지원금 클릭 한 번이면 될 것을 항상 이것 떼라 저것 떼라 그러면서 막 며칠을 쓰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는 재편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조금 몸으로 하고 있던 것을 또 시대 변화와 맞물려서 느끼게 했던 책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 마땅해야죠. 지금 짧게 하고 그 바로 이제 질문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실 이 책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절박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짧게 말하기에는 좀 뭐랄까 아쉬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건 우리 전체 예정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허니문 is over. 예, 예, 예. 화기애애한 시간 지났고요. 우리 좀 더 그 이제 본질적인 그 어떤 의견 차이라든지 아니면 해법에 있어서의 차이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에 그 준비해 오신 토론문 내용이 조경 선생님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함께 하시는 독자분들하고 여기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면서 그에 대한 김만건 쌤의 고견을 듣는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조견 쌤 아주 세게 해주셔서 상관없습니다. 아, 네. 네, 세게보다 빠르게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뭔가 진짜 경험적인 분배의 규범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천적인 과정 혹은 그 규범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지금 한국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고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민은 이 분배의 대상을 논의할 때 주로 청년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사실은 청년에 대한 분배를 얘기하기 가장 쉬운 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년 취업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분배의 경험, 한국 사회가 이제 청년 기본소득이나 서울시 청년 수당 같은 경험도 쌓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청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단 미래 세대라고 규정이 되니까 한 사회에 청년에게 분배하는 것을 한 사회에게 투자하는 것이 그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도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언급된 이제 기초 자본이 이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기초 자본이 주로 청년에게 뭐 한 번에 혹은 나눠서 이렇게 분배하자. 이를 통해서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가 세습되는 상황을 끊어버리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을 텐데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논의를 할 때 조금 뭐랄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불평등한 자산 규모를 고려해서 이제 청년에게 분배하자라고 했는데 그 불평등한 자산 규모 속에서 지금도 빈곤에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어떤 관심은 왜 이렇게 없는가 조금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책에 쓴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버지의 빈곤이 저에게 되물림되는 상황을 어떤 전제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중장년 혹은 노년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분배제도에서 배제돼 있어요. 이를테면 생계부양자 중심으로 구성된 이제 국민연금에서 당연히 배제돼 있고 그리고 이제 세대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 제도와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전통적인 혹은 새롭지 않은 빈곤 형태의
중장년들은 왜 항상 우리가 분배를 논의할 때 빼놓고 논의할까 이런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 운동을 하거나 어떤 분배 논의 활발하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내가 청년이고 미래 세대니까 나에게 투자해라는 논리를 쓰진 않아요. 오히려 한 사회의 청년 시민으로서 내가 가져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미래 세대거나 혹은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데 너무 불이익이야 이런 외부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많이들 그런 수사와 혹은 그런 수사를 썼을 때 불편감이 없는데요. 만약 청년을 그 자체로 권리 주체로 본다면 권리 주체로서 이제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중장년층 또한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청년에 대한 논의도 사실 그렇게 막 활발한 것도 아니어서 한 세대에게 분배되는 것만으로 사실은 감지덕지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호명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힘든 중장년층이 계속 눈에 밟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2기계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건 이제 전 세대가 다 공유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자주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중 부담, 부양의 이중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취업 기간이 청년들이 길어지니까 그에 대한 그 안에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없으니까 지금 부모들이 이제 계속 청년들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혹은 같이 네,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을 의존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노년이 된 부모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니까 다 큰 성인이 청년도 돌봐야 되고 노년도 돌봐야 되는 이중 부담 상황이 있는데 이들의 노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한편 이들의 노후가 불안정해지면 지금 청년들이 취업 시기가 길어지면서 이제 직업적 안정기도 당연히 오래 걸리고 이제 지금 뭐 30대 책에도 나오지만 30대 중반까지 학교를 다니는 건 이제 예산 일이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재산 축적 시기도 당연히 늘어나는데 그런 사회적 안정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는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고 부양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식과 부모 간에 이제 돌봄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된달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분배의 대상을 논의할 때 뭐 지금 서초구에서도 청년 기본소득 같은 실험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맞나? 이거 뭔가 이게 김만권 선생님이 다른 칼럼에서도 써주셨는데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분배하는 어떤 대안을 하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 간에 엮여 있는 그 빈곤, 그 안에서 또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가난들을 보면 조금 생애 주기별로 고려하는 빈곤이 더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들을 고려한 분배, 혹은 한 세대를 특정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뒤에 얘기는 너무 길어서 네,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기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뭐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분배 논의에서 청년이 강조되는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중장년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도 같은 권리를 가진 주체라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와닿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분배 이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청년들이나 아동 세대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어릴 때 투자하면 할수록 불평등 교정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세대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불평등 교정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분배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린 세대들에게 투자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성향들이 보이죠. 그리고 실제 이제 존 롤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가 정의론에서 그런 걸 논의할 때 인생의 주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무언가 청년 시기에 아동 시기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이제 사실은 뭐 별로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불평등 교정 효과 때문에 그러고 있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그 청년 빈곤이 중장년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고 중장년 빈곤이 노년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저주의 말이에요. 젊어서 고생한다는 말은 너 늙어서도 고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이처럼 생애 주기 간에 빈곤의 연속성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걸 끊을 필요가 제기되었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조기현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가 되게 맞는 거예요. 지금 중장년 빈곤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사실 이 책에는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생애 주기가 시작되는 지점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빈곤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 문제 제기를 가지고 생애 주기 자본금이라고 제가 논문으로도 발표한 적이 있고 그리고 신문 칼럼에도 이제 뭐 쓴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 내부에서는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생애 주기 자본금이라는 그냥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게 20세, 40세, 60세가 되는 연령에 각각 20년 주기별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 자금을 주자라는 그런 제안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이 생애 주기 자본금이 능력주의 대신에 이 책의 에필로그에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애 주기 자본금을 좀 더 이제 그 논문보다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정교하게 만들어서 써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조금 미뤄두고 이제 능력주의로 그걸 이제 대신했었는데요. 아마 이 생애 주기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외로워진다는 것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제 정책으로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제안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조기현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조기현 선생님 원래 돌봄 하시잖아요. 그 돌봄을 하시고 이제 그런데 계속 이제 조기현 선생님이 이제 그 인구 변화에 따른 돌봄, 뭐 분배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그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게 또 제가 사실은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노동을 벗어난 분배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기반인 돌봄의 가치를 재편할 수 있는가인데 이게 이제 조기현 선생님께서 늘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번 책에 쓰지 않았어요. 참여소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 내에 돌봄이라는 것들을 가치를 둬서 돌봄 활동이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사회적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소득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이미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는 이제 뭐 우리가 마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뭐 어떤 문제 해결 방향을 재구성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답변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자들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그 얘기할 거리가 워낙 많아서 시간이 참 너무 아깝다. 이렇게 모이기도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온라인으로 좀 뭐랄까 상대적으로 쉽게 모일 수 있게 돼서 뭐 나중에 또 그 세션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첫 만남 뭐 그런 자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설명해야 될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제2 기계 시대 뭐 이런 말 불쑥 하면 이 독자나 여기 시청자분들이 이게 뭐지 갑자기 제1 기계 시대는 뭐고? 근데 요약하면 그냥 옛날 산업화 시대 그 기계들 이게 이제 옛날 기계라면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엮여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 이걸 이제 제2기계 시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주기 자본금 얘기는 하셨지만 이제 알뜰하게 다음 책 광고 겸해서 외로워진다는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그 송경호 선생님 그래도 질문 또 날카롭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용비어 첨가를 했던 송경호입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을 요청하셔도 제가 별로 그렇게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근데 이 날카롭다기보다는 사실 헛다리 짚는 질문이긴 한데 이 책의 대부분은 진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단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꼭 이게 토론을 시키면은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가능한 해결책 뭐 이런 거 가지고 꼭 토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긴 한데 저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많이 설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도 나한테 일정 부분의 몫이 돌아오는, 그게 뭐 로봇세가 됐든 구글세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식으로 자원을 획득해서 저한테 주는 거가 내 몫인가?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결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통 이제 그 집에서 놀면서 웹소설 같은 거 보는데 거기 보면 주로 나오는 게 뭐 먼치킨물, 그러니까 엄청 센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회귀물,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가는 내용인데 그 대부분이 다 능력주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능력으로 다 복수하고 다 이기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누리는 게 카타르시스를 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능력주의라는 것 혹은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 능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나한테 얼마나 이렇게 내면화되어 있는가를 여실하게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심지어 그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해서 뭐 경기도 살고 있어가지고 기본소득 같은 걸 받는데 그걸 받으면서도 이게 마땅한 나의 몫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을 테고 뭐 아니면 이게 어떻게 좀 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한테 다 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제가 옛날에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박이 있는데 이 주박이 사실 김만고 선생님 책에도 보면은 어떤 우리가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규범 위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규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과거 세대가 기껏해서 만들어 놨던 어떤 노동 윤리라든가 규범 같은 것들을 부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세대 간의 격차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연대를 꿈꾸고 그리고 이 속에서 꼭 노동을 해야지만 대가를 가져가는 거고 뭐 이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정작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려면 사실 우리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걸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설득될 수 있을까? 저만 해도 지금 약간 반반인데 이게 좋은 말이란 건 알겠어요. 현실 가능성은 차치하고 제 마음속에 그게 들어왔을 때 저마저도 거부감을 가진단 말이죠. 이런 바리케이트, 마음속에 있는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우리가 과연 정말로 연대할 수 있을까? 연대해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 희망은 어디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답을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비어 청과 2인데요. 이런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우리가 공감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쉬운 말로 써진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저는 조기현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그 감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기가 겪는 문제들이 어디서 기인한 건지 모르고 혹은 얼마나 더 이렇게 근원적인 연원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알게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때부터 우리가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김만고 선생님 의견을 만약 제가 혼자 추측하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바리케이트도 혼자 치워야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김만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얘기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기 예, 이어서 한 말 예. 준비한 게 많긴 한데 시간상 그냥 껴서 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어지는 건데요. 사실 예. 노동가치설, 뭐 노동윤리, 능력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책에서 비판하시잖아요. 예, 예. 뭐 책에서 선생님은 능력 플러스 능력 더하기 노력 이게 이제 능력주의의 핵심인데 능력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능력주의라는 게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마 롤스가 이 얘기도 했을 거예요. 노력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유전적 소질이다. 아무나 이 엉덩이 그 의자에 붙이고 뭐 12시간씩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능력주의를 구성하는 두 요소인 능력과 노력 둘 다가 사실 개인의 어떤 그 뭐랄까 선택 범위를 이제 벗어난 이미 물려받은 측면이 굉장히 많은 그런 거다 이렇게 볼 때 사실 능력주의나 노동윤리 이런 걸 비판하는 건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좀 전에 성경 선생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까 각성할 수 있을까 도대체 현대사회에서 분명히 안 맞는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리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 뭐 그걸 같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사실 이렇게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노동 밖으로, 노동 밖으로 나간 분배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권리 중심 분배 이야기를 이제 3, 4년 전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바깥에서 했었는데, 정말 지금도 그렇고, 그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일 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득을 준다라는 걸 설득하는 거예요. 사실 권리만으로 준다라는 거.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안 받아들이세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노동윤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2018년에 그 한국 리서치인가? 거기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정성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분배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그 소득의 분배가 크면, 그러니까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다에 66%가 동의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3분의 2가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27% 정도밖에 안 돼요. 27% 정도밖에 안,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단단하게 통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하나의 예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방법은 우리가 연대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제가 능력주의 대신 연대를 하자고 사실 끝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저도 되게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라는 것 속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 연대라는 게 지금 우리라는 것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우리가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들이 촛불이라는 모먼트였는데, 근데 그 촛불은 일종의 초일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러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부라는 걸 만들고, 이제 내가 우리의 일부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고, 그렇게 깨닫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최근에 팬데믹 상황에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건데요. 더 정치 공동체를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면 제가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이런 쪽으로 우리가 뭔가 정치 단위로 훨씬 더 작게 쪼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근데 이게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를 쪼개 들어간다는 이걸 갖다가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에게 공적 영역에 들어갈 입장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거다. 제도적으로 확대시켜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마을자치라든지 마을 공동체라든지 그런 거에 들어가서 마을과 관련된 일들, 자기가 관련된 일들을 같이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서 어떤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제가 이런 가능성을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팬데믹 상황에서 지방자치정부가 사실은 잘 대응을 했었잖아요. 지방자치정부가. 중앙정부만큼이나 지방자치정부가 잘 대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재구성해서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 쪽으로 우리가 넘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공동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안에 단단한 어떤 연대의식이 생겨날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쪼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러면 이게 제가 작게 쪼개 들어간다는 말,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그 작은 단위로 들어갔을 때 뭐 계속 소득이 없다거나 뭐가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서 활동하는 일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아무 소득 없이 계속 정치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나 가서 활동하는 게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걸 사회적 기여로 봐서 소득 지급의 대상에 포함하는, 아까 참여소득이라는 게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정의 참여소득을 연계시켜서 이 마을 공동체 집계와 주민자치에 연관시켜서 뭔가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걸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좀 플랜을 짜서 뭔가 이렇게 논문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우리의 일부가 됨으로써 분배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이런 연대가 생겨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여러 방식으로 재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연관해서 저도 그 책 후반부에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셜 네트워크 형성, 여기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거셨고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멀리 있는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어떤 연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력, 이런 걸 이제 찾아내자, 그런 말씀 재밌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소셜 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 동굴 효과, 에코 룸 이펙트라고 그러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이렇게 귀 기울이고 그렇게 이제 똘똘 뭉치는 일종의 이제 새로운 형태의 부족으로, 심지어 인접해 있지 않고 뭐 혈연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지역 관계 없이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유발되면 실질적으로는 이 사회 전체적인 유대,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쪼개 들어가자, 이것도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가령 서초구와 구로구 이렇게 쪼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서초구 대 구로구라는, 제가 특정 지역을 뭐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성격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내부로 이게 서초 구민들이 똘똘 뭉치고 구로 구민들이 똘똘 뭉치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때, 이걸 이제 전국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마찬가지의 어떤 또 자기들끼리끼리 뭉치기, 그러니까 이제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 양면성,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전략 해법을 추구할 때 생겨나는 그만큼 큰 규모의 어떤 반대 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고민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쪼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쪼개 들어갔을 때 그 지역적 격차가 있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지역적 격차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저도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그래도 여전히 쪼개 들어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구로구나 강남구나 이게 우리가 강남이나 뭐 서초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잘 사는 지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익이 있을 때 자기들끼리 잘 뭉치고 잘 움직여요. 그런데 이 빈민 지역은 사실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자기들끼리 뭉치거나 같이 움직이는 행동이 되게 낮아요. 잘 못 움직여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 지역은 잘하고 있으니까 뭐 쪼개 들어간다고 해도 그쪽은 그렇게 움직일 거고, 그러면 쪼개 들어갔을 때 소위 빈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와 연대를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이 최소한 저항하거나 항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근거지들이 생겨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쪼개 들어가는 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김재인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들이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들 거라는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하나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상력이나 아니면 정치적 대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는 지금 당장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디지털 문제 이야기 하시면서도 뭐 이제 했던 것들이, 그 디지털 기술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동굴 효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노는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도 디지털 시민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시민권의 사실의 핵심은 뭐냐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근본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사용하는가, 올바로 사용하는가를 가르치는 건데, 저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 없이 디지털 시대가 우리 사회에 왔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리터러시 없이 디지털 사회가 왔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장하면서 윤리를 습득하듯이 디지털 기술을 쓰기 위해서 윤리를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줄 거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앞으로 공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입니다. 예, 좋은 답변 고맙고요. 우리 조견 선생님이 토론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물질적인 분배, 자, 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물질 분배, 이런 되게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그 이야기하셨는데 뭐 그 질문 마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하고 다른 이제 청중분들한테 질문이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최대한 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최근 혹은 한 5년 전부터 청년에 대한 분배를 얘기할 때도 계속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일단 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지역에서 청년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 청년들이 이제 지역에서 참여하면서 정책을 이제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이제 다 돈을 다 현금 지급해달라고 한다. 뭐 청년 의료비 현금 지급, 청년 교통비 현금 지급, 청년 뭐 현금 지급.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는 복잡한데 이게 현금 지급이 어쩌면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너무 그게 해답인 양 생각하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오히려 지금 청년의 빈곤을 보통 얘기할 때도 경제적인 것으로만 국한한다면 노인 빈곤처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이제 보사연이나 서울연구원의 이제 청년의 빈곤의 다차원적 접근 이런 연구를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 그게 이제 단순히 돈과 연관이 돼 있지만 지금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는 건 뭐 교육, 역량 혹은 주거, 노동, 건강, 사회 관계망, 안전망 이 모든 차원 네트워크나 혹은 정보력까지 그래서 약간 조금 지금 그런 물질만으로 이 모든 이 불평등, 좋은 삶 혹은 더 나은 삶으로 향할 수 있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분배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물질과 함께 이런 비물질적인 요소들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이 계속 들어서 한번 이런 부분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얘기로 너무 집중돼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에 대해서 네, 제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 뭐, 그 질문도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이었고, 저도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그 물질 분배 넘어 비물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뭐냐라고 생각이 들면, 왜 그걸 되게 중요하시하게 생각했냐면, 제가 2018년에 또 한국 리서치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우리나라에서 외로움에 관한 그 조사를 한 통계가 안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외로운 세대가 뜻밖의 20대로 드러나요. 이 20대가 10명 중에 4명이 상시적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20대 중에 외롭지 않다고 대답한 층이 11%밖에 안 돼요. 외로움을 안 느낀다고 대답한 층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이런 상황이 좀 더 심각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1월에서 8월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치료받은 1만 5,09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대가 4,213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 그러니까 이제 소위 2019년 대비 같은 기간에 4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 연령 가운데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거로 나오고 있고요. 뒤이어서 또 30대가 2,25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2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 시도 증가율 13%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넘어 비물질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제시하는 되게 대표적인 어떤 통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이 또 그러면 이게 비물질적인 것들이 물질적인 것과 분리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청년층에서 1인 가구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층 1인 가구의 저소득층이에요.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사회적 관계를 맺는 횟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만나는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게 나와요.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사이에서 연관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현금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은 이제 왜 생각하냐면 아까 조기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이나 주거나 이런 문제, 특히 지금 뭐 우리
청년 주거 문제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 주거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기본 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까지 다 이제 저는 이제 포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재명 지사의 언어를 빌어서 그냥 기본 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거주할 곳을 줄 때 그런 것들이 단지 거주할 곳을만 주는 것으로는 해결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주하면서 그 거주하는 곳이 공동체가 되는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게 세대별 거주지만으로도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 세대가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 주택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으로써 어떤 세대별로 움직여 뭔가를 치유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대가 같이 엮이고 섞이면서 세대 간의 연대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정신적인 치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주택 같은 물질적 지원들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결합시켜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책에는 뭐 제가 열심히 고민해서 나름의 해법을 한번 여기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비물질 그 어떤 분배 뭐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름 이제 비물질적이지만 어떤 분배를 위한 어떤 수치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가령 뭐 어떤 돌봄에 대해서 그 얼만큼의 그 다른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보상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많으니까 어쨌건 뭐 이 물질적인 그러니까 돈으로 바로 환산되는 분배 방식과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이제 계량화해서 분배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이제 그걸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런 이슈는 계속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준비해온 질문의 절반도 얘기 못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주제가 우리 모두가 굉장히 뜨겁게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더라도 이게 청중분들께 질문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5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 10분 남짓 뭐 시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중분들이 질문을 1분 이내로 하시고 얼굴은 켜주세요. 그건 그 서로 간에 그 꼭 필요한 뭐 예의 뭐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없으시면 우리끼리 좀 더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바로 저한테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희 교수님. 네, 저는 책 되게 재밌게 읽었고, 저는 그 인권교육의 사회권 교재로 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이주민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노동의 문제라든가 서구가 그런 부를 이룩하게 된 게 사실은 식민지라든가 자원 약탈이라든가 아니면 노예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구가 부를 이룩하게 된 근원적인 거고 그리고 이런 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그 논의가 계속해서 국민국가 안에서 그러니까 약탈과 부의 성장은 다른 제3세계의 약탈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 분배 문제를 여전히 국민국가 틀 안에서 논의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 조금 더 넘어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지금 우리도 뭐 이 싼 선생님의 그 USB의 몇 메가짜리를 지금 몇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저는 이미 아시아의 약탈 그 노동자에 대한 약탈 경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 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몫을 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 대안적으로 디지털 시민권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디지털 시민권들도 결국은 교육받은 사람들 아니면 그런 디지털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시민권조차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정말 가난하고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
시민권은 디지털 시민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서도 이제 선생님이 로컬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로컬하면서 글로벌한 그런 기획은 뭔가, 이런 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선생님 뭐 저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문제는 지구적인데 해결은 지역적으로 막혀져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행위자가 국가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국가에게 많은 어떻게 보면 짐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현실을 사실은 김재인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뉴노멀에 착안해서 민족을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민족을 재구성해서 이걸 국가 단위에서 하기 위해서 민족을 평화적으로 개방하고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김재인 선생님 글을 어떻게 읽었냐면 그게 민족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개방적이고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사람들이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걸로 저는 읽었어요. 사실 그렇게 읽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거주로 따지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클 괄저가 이제 영역의 정의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국가마다 높은 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높은 담장을 넘어서 우리 땅에 거주하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과 최소한 유사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호의 장치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또 마이클 왈저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그게 진짜 자유주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땅의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간다운 대접을 동등하게 해주는 것들이 자유주의 문화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모든 국가가 높은 담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올 때.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지금처럼 이민 통제가 강력한 시절이 없거든요. 국가가 지금 사람이 움직이는 걸 가장 잘 통제하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거 우리 맨날 뭐 불법이냐니 뭐니 하지만 과거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동하는 사람의 양이 워낙 커서 그렇지 이동하는 사람의 양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잘 통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누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방적이고 그 사람들을 시민권에 준하는 방식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민권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시티즌십을 가진 사람한테만 주는 것들이 아니라 영토 안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정도의 거주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권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제가 디지털 시티즌십 이야기할 때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이것들이 있어야 사회적 혜택도 받고 국가로부터 정치적 권리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디지털 시티즌십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굳이 이걸 이제 김재인 선생님은 이걸 민족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거든요. 어차피 국가 단위가 민족 국가 단위였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쓰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민족이라는 이름 대신에 저는 그냥 성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시민성이라는 이름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어떤 하나의 시민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확장시키는 방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존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컬 수준에서는 투표권이 있거든요. 로컬 수준에는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노동자들이 로컬 수준에서는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이 돼서 그런 노동자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의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기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지금은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양희원 선생님한테 되게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만족스럽지 않을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첫 스텝으로 삼아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뭐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세계 시민주의라고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시민이라기보다는 저는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대받는 체제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권리 형식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예. 예, 할 말 많지만 다른 질문자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없으신가요? 네, 이진민님. 네. 저는 이진민이라고 하고요. 그냥 한 가지 짧게 좀 납작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디지털 시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제안처럼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 디지털 시민권이라는 게 능력주의와 오히려 되게 긴밀히 맞물려서 더 양극화되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게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지금 책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능력주의 얘기하실 때 가진 자들이 자식들에게 없는 능력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주는 행태로 능력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기기도 가져야 되고, 그거를 그냥 단순히 뭐 학교에서 조금씩 뭐 이렇게 하는 상태로 그것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될 만큼의 그런 리터러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전 사회적으로도 디지털한 방식으로 계속 우리가 어떻게 조직되는 것 자체에 대한 저항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자유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우리가 지금 되게 기초적인 스텝이라서 더 이렇게 좀, 말하기가 조금은 아직은 그 형성되어 있는 논의가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궁금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 디지털 기술 속성 자체가 제가 책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양극화시켜서 양극화 분배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극화 상황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는 진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의 속도가 발전이 빨라진다는 말은 뭐냐면 또 뒤로 남겨지는 사람이 계속 더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서 양극화가 생겨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걸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국영수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국영수 목숨 걸고 이제 공교육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국영수만큼 중요한 과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여기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심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뭐 제가 이걸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이 사이가 좁아질 것이다라기보다는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좁아지는 것보다는 최소한 어느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디지털 장비를 쓰지 못해서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디지털 장비가 없어서나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자라는 어떤 아이디어로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민권이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분명히 지금 뭐 이진민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런 문제들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겨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거기서 나는 이익들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재원이나 이런 것들로 삼아서 소득이나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걸 메꿔 나가야지,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생겨나는 것들을 하나의 개인적인 능력을 메꿔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라는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주의 이야기할 때 능력주의 해결책은 아이들 간의 능력을 좁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될 거거든요. 이걸 줄이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유하게 만들 것인가, 한 사람이 독점하게 만들지 말고 공유하게 만들 것인가,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세팅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해결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과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한 분 정도 더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남아 계신 거 보면 의지가 있는 거니까 한 5분 정도 더 쓰고 말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더 간단한 질문 해도 될까요? 간단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도 책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근데 막
마지막 부분에 일단 여러 가지의 현실에서 얘기되고 있는 뭐 가능성, 아까도 말했던 뭐 디지털 뭐 그거라든지 아니면 로보세라든지 아니면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뭐 주기, 그다음에 자본,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기본소득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놨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가능성도 다 얘기해 놓으셨는데,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거가 가장 우리 사회에서 가능하고 뭐 어떤 효과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파급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게 유의미하게 이렇게 물꼬를 틀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계세요? 사실 제가 최근에 가장 가능성이 있고 이건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책이 없어요. 그게 사실 저는 최근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연구가 안 돼 있어서 그걸 대놓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연구를 막 이렇게 깊게 돼 있는 것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대놓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참여소득이라는 것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소득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참여소득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이제 봉사, 돌봄 모든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그걸 평가해서 소득으로 분배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선뜻 이 아이디어를 하나의 정책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상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소위 말해 교육 활동에만 참여해도 이게 우리가 분배하게 돼 있는데, 학습 활동이라는 게 사실 혼자서 인강만 봐도 학습 활동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관심 있는 건 그거고, 혹시라도 지금 현재 뭔가 실천을 해보라 그런다면 저는 기초자산이 제일 가능성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기초자산이 왜 제일 가능성이 있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일단 재원이 제일 작게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이 노동 중심적인 발상이 자리 잡고 있는 국가에서 이게 기본소득이나 이런 재원을 모으려면 기존의 노동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세제나 이런 것들을 모든 시스템을 일단 어느 정도 허물어야 되거든요. 그걸 국민들이 저는 허용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쉽게 물러설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규모는 사실은 기본소득은 그 얹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30만 원만 줘도 우리나라에 180조가 연간 필요한데, 올해 작년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80조였어요. 180조. 그러면 그게 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존의 시스템을 두고 얹는다고 한다면 지금 기초자산이 유일한 어떤 대안인데, 기초자산은 한 18조, 16조 정도만 얹으면 이게 해마다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거의 우리나라 모든 청년들에게 3천만 원에 4천만 원, 지금 인구가 워낙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8조 정도면 진짜 어떻게 보면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 또 기초자산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보편 혜택을 맛보는 세대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보편 복지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편 복지, 마치 우리가 전 국민 재난소득을 한번 딱 받아봤을 때 받았던 느낌.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경기도민들이 더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흔히 농담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6개월만 30만 원씩 꽂아주면 7개월째부터 아무도 반대 안 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아무도 못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걸 처음 들어가서 받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초자산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초자산은 20대부터 우리가 20살에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유권자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요. 그럼 유권자들이 지지할 직접적 유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권자들이 지지할 간접적 유인은 자기의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받는 건데, 요즘은 비혼도 많으시고 많아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어서도 또 연관성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이제 생애주기 자본금 이야기했을 때, 생애주기 자본금의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애별로 그런 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기별로 혜택을 받는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보편 혜택의 경험도 늘어날 뿐더러 그리고 청년들에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사회적 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 자산이 시행되는 유리한 환경을 생활주기자본금이 만들어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진짜 뭐 실제로 작동했을 때 어떻게 작동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계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시켜야 되는가. 이제 비용을 줄이면 이게 우리가 그게 정말 직접적으로 돈을 지는 순간이 저 뒤로 가는 거고 비용을 조금 늘리면 지금 당장 이제 각 세대들이 그걸 잡고 출발할 수 있는 건데 그 비용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설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한다 그런다면 기초 자산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 그리고 기초 자산에서 사람들이 그 보편 혜택에 그걸 얻으면 기본소득이든 참여소득이든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동의하고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자산이 일종의 트랜지션으로 보고 있고요.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 어떤 기본소득이나 다른 방식의 분배로 넘어가는 어떤 하나의 트랜지션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기초자산이 아마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어느 정도 예정된 시간을 조금 넘어섰는데요. 사실 마지막에 이렇게 계속 제기된 시민권 또는 시민성,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규정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조기현 선생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 못한다는 걸 입증하는 이런 황당한 입증의 어떤 그 부담을 전 국민이 사실상 또는 전 인류가 지금 지고 있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능력주의 이런 하나의 이데올로기 뭐 허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굉장히 강력한 우리한테 힘을 미치는 이 지점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도 지금 잘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기본급하고 성과급 이렇게 보통 나눌 수 있듯이 그냥 기본급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주고 입증 필요도 없고 성과급 부분을 이제 뭐 능력 노력의 이제 결합물로 이렇게 주는 이런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제 구체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요즘 많이 골몰해 있고요. 그걸 코머니즘, 공동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몫이 얼마인가를 그 인류가 대토론을 벌여가지고 한번 확정 지은 다음에 기본은 그냥 갖고 나머지 갖고 이제 모든 분배를 그러니까 하자 뭐 이런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오늘 그 여러 선생님들이 나눈 뭐 질문 답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거점이 되는 그 어떤 문제의 어떤 공유되는 문제를 이렇게 다지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고민해서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그 다음 세션 어떻게 이어갈지 이제 회의 끝나고 오늘 콘서트 끝나고 나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어떤 문제의 어떤 심화 단계까지 오늘 콘서트를 통해서 왔다. 그리고 그걸 위한 기초 발제를 김광 선생님 해주시고 조기현 선생님, 송경 선생님 그 이제 더 이렇게 캐묻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질문하시는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저는 뿌듯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그 소감 및 마무리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송경호 선생님부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초대받아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좀 더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김명호 선생님 곤란하게 해드렸어야지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김재현 선생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해봅니다. 혹시 다음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아주 그냥 자객의 마음으로 와서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태도 변화하십니다. 조기현 선생님. 네. 그 마지막에 나왔던 이제 기초자본을 받으면 이제 사회적 저항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또 최근에 하는 고민이랑 또 맞닿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보편 정책의 경험이 어떻게 사회라는 걸 감각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내가 상상적으로 어떻게 사회라는 게 있다라고 내가 벌어서 번 돈도 아니고 용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빈곤함을 입증해서 받은 돈도 아닌 어떤 돈을 받았을 때 그 무게감 같은 것들. 그래서 약간 이걸 조금 더 섬세하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 이를테면 실업급여도 처음에 나왔을 때 모두가 감사하다 뭐 이러면서 왔다고 하는데 그게 3, 4년 지속되니까 뭐 어느 지역에선 칼 들고 와가지고 나도 줘 약간 이렇게 한다던가 뭔가 이 보편 지급의 경험들에 이미 그래도 수급권이라는 게 계속 뭔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되는 그 돈의 어떤 섬세한 흐름 같은 것들을 의미의 변화 같은 것들을 조금 고민하게 됐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더 많이 얻어가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김만원 쌤. 예,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는 이 책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되게 대중서였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정도에 맞춰 쓴 책이고 누구라도 이걸 읽으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어떤 대안들이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정리해드리는 어떤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살면서 우리가 느끼지만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이 책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가 이게 너무 이야기를 많이 식상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식상해서 우리가 까먹고 있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 인간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 인간이 얼마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들. 이걸 우리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울지 말고. 우리 인간이 하나의 이 세계에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걸 우리가 시스템이 알려줘야 되고 그 시스템이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게 우리여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인간에 대한 존중이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자연에 대한 존중이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인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기본은 좀 보장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도 우리가 이런 같이 뭔가 고민하고 그걸 타개할 어떤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